자, 이제 근현대사 3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근현대사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원이 전근대사. 전근대사와 그리고 지금부터 하게 될 근현대사. 이렇게 한국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출제 비율은 전근대사가 약 70%, 근현대사가 약 30% 정도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30%면 한 몇 문제 정도? 6문제 정도?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5문제, 6문제, 7문제, 심지어 올해 봤던 시험 중에 하나는 8문제. 8문제면 40%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요 근현대사고요. 근현대사는 사실은 출제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말하자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특히 현대사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근현대사는 크게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근대사회의 발전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근대 태동기가 지금 요 전 단원의 제목이었는데, 근대 태동기라는 게 근대 사회가 시작된,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 시대라는 뜻이죠. 이제 드디어 근대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대 사회는 시기로 하면은 개항기 또는 개화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시대는 민족 독립운동기. 자, 민족 독립운동기면 뭐 일제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제 35년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현대. 현대는 해방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시기로 따지면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여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현대는 1945년부터 오늘까지겠죠. 말하자면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근현대사는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은 7단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6개 단원을 한 거고요. 이 근현대사는 7, 8, 9. 그래서 한국사는 크게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7단원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죠. 하지만 7단원보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현대를 좀 더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고로 가까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현대사를 좀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출제 비율이 높은 건 첫 번째 단원이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여러분이 내년 시험을 응시할 텐데, 아무래도 만약에 출제가 좀 더 된다, 비중이 좀 늘어난다 하면 아무래도 통일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언급이 될 수 있고요. 북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돌아가는 판세가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는 올해 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뭐라 그래야 돼? 방남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방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안에 방문을 하면 아무래도 뭐 12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던데, 이제 드디어 북한 지도자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현대사회 문제, 현대사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근현대사는 거의 이렇게 한 3가지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월 동안에는 이렇게 근현대사를 쭉 이어서 한 달 동안 여러분하고 하도록 하겠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근현대사 내용이 또 많기 때문에 진도를 한 달 동안 나가는 게 사실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나가야 진도를 다 마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대사회로의 진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아마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약간은 워밍업을 좀 몇십 분 동안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죠. 원래
이 전근대사 수업을 할 때는 중국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근현대사를 들어갈 때는 현대사,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죠. 말하자면 세계사를 조금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교양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이해를 해야 그 뒤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좀 책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하고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 자, 일단 산업혁명 얘기를 먼저 합시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뒤에 이제 우리 수업과 연관돼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자, 봅시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18세기 후반에 맨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죠.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한테 얘기했겠지만 원래 혁명은 정치적인 사건에만 붙여주는 명칭인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인 큰 변화, 중요한 변화에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사건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석기혁명. 기억나죠, 여러분? 신석기혁명은 농경을 시작하는 걸 신석기혁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 그럼 산업혁명이라는 게 경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뜻은 가내수공업에서 가내수공업이면 집 안에서 물건을 손으로 만드는 게 수공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뀐 거예요. 즉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장에서 대규모 상업장에서 말하자면 산업장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죠. 쉽게 말하면 공업사회가 된 거예요. 자, 그전에는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공장에 가서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 게 바로 산업사회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이 개량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된 게 바로 산업혁명이고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나라는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면직물 공업, 면방직 공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 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19세기로 넘어가면서는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도 전파가 되면서 나중에 미국까지 그래서 강대국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에서 이런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또 다른 사회 모습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본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본을 축적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공장을 차려서 거기에서 또 이득을 얻어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걸 자본주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자본주의가 더욱더 성장해서 독점 자본주의나 그다음에 산업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돼요. 독점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을 독점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금융 이런 데서 이 자본을 독점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냐? 그 조건이 뭐냐? 일단 자본주의가 발전을 한다는 건 내가 돈을 모아서 그거를 공장을 차려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이 남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일단은
원료를 누군가가 나에게 싸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물건을 비싸게 사줘야 돼요. 상품 시장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자본 남지? 그럼 그걸 투자해야 되죠. 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원료 공급이나 상품 시장이나 자본 투자할 장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A와 B처럼, 예를 들면 A와 B의 경제력이 좀 비슷하다 칠 때 A와 B처럼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끼리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경제력이 비슷한 편이죠. 자, 그러면 영국이 프랑스한테 자본 재료를 원료를 싸게 팔 거냐, 싸게 공급을 할 거냐,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영국의 물건을 비싸게 사줄까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만드는 거, 영국에서 만드는 거는 나도 있는데 당연히 얘네가 만드는 건 나도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면 물건을 사줄 거냐?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자, 말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레벨이 비슷한 나라들끼리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에는 원료를 나한테 싼 값에 공급하고 내 물건을 비싸게 팔아도 사주고 내가 축적한 자본을 투자할 곳은 어디여야 하냐? 나보다 약한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을 잘 듣겠지. 자, 그러면 그 약한 나라를 내가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이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한 나라를 강대국이,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건 이제 유럽이나 미국쯤 되겠죠. 그래서 유럽 열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강대국을. 그런 유럽 열강에서 약소국을 내 걸로 만들어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식민지가 필요하네, 결국에는.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눌러서 식민지로 삼아야지만 이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이런 이득을 얻으려면 결국에 있어야 되는 게 식민지. 그러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는 그런 형태들이 전 세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제국주의 열강, 제국주의 강대국들. 그런 많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가 좀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라들도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네덜란드라든가,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제국주의 대열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뭐 금방 말했던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까지 전부 다 이런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요.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도 돼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남의 나라를 막.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으면 원래 안 되는데 그래도 돼 라고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왜 우리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는 어딘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그렇게 해도 된대. 그럼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 나 죄책감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그래도 된대. 이렇게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상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사회진화론이죠.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즉 강한 유전자 형질이 약한 유전자 형질을 다 제끼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성 형질이 열성 형질을 제끼고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육강식, 그 다음에 뭐 적자생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논리를 국가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는 건 정당하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고, 그 이론에 힘입어 맞추어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금방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했냐면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니까 미국이라고 쓸게요. 그냥 미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소국. 그러면은 식민지가 되어가는 지역들은 약한 지역들이겠죠. 그럼 어디가 식민지가 되어가는 걸까요? 일단 가까운 아프리카가 먹이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프리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멀리 있지만 아시아가, 일단 아시아는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뭐 황금의 나라 뭐 이렇게. 그리고 또는 여러분 향신료 알죠? 향신료. 그래서 그런 향신료가 많이 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민지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요 이제 19세기, 20세기 요 시대는 여러 이런 서양 열강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나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시아니까. 그래서 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서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잠식되기 시작하는 먹혀가는 시기이긴 한데, 자,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자, 중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었나요? 중국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지? 일단 중국은 영국한테 문호를 개방당하죠. 하지만 어느 나라 식민지였냐? 중국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었냐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이 분할해 가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뭐 조차를 하기도 하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식민지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물론 뭐 일본이 쳐들어가서 막 중국과 싸우고 일부는 점령하고 했지만 어느 나라 식민지라고 말하기는 좀 딱히 애매하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럼 중국은 그렇다 치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문호 개방을 좀 일찍 한 편이긴 한데 일본 같은 애들이 좀 무서운 애들이죠. 얘네들은 빨리 서양을 닮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빨리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이 서양 여러 나라들과 비슷하게 제국주의의 대열에 들어서 버린 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좀 무서운 애들이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어리버리한 우리 어리버리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게 먹히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조선은 이제 이쪽이죠. 약소국이니까. 자, 그래서 중국은 여러 나라가 분할 점령했지만 땅덩어리가 크니까 식민지라고 볼 수는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무서운 애들이 빨리 배워버려가지고 서양식으로 바꿔버리고 서양화 돼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어리버리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먹히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외세의 개입에 이제 대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근대사회의 성립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으로의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분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안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조선 말기를 다시 한번 조선 후기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근대 태동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를 해결을 못한 채로 그냥 넘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예를 들면 뭐 토지제도라든가 또는 신분제도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등장을 하고 정치는 또 세조정치였으니까 엉망이고, 이런 거를 즉 내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세에서 밀려오는 그런 세력들, 외세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이 근대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저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7단원이라고 얘기한 저 시기는 크게 과제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봉건 세력을 좀 없애면서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 시기, 두 번째는 외세의 개입을 좀 막아내는 시기. 그래서 요 7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많은 조약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개념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7단원이 가장 복잡하고 외울 것도 많고 그러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게 바로 7단원이에요. 근데 사실 7단원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거든요. 다행히도 문제는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단원이라서 이 단원은 좀 집중 공부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7단원. 자, 이제 전반적인 배경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배경 얘기를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그게 720페이지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근대화 운동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얘기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갑시다. 여기에서 핵심은 어느 나라가 개항을 시켰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항구를 연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항구만 여는 게 아니라 항구를 열면서 무역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항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서양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를 개항을 문을 열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문호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달려들게 되죠. 일단 중국 얘기 좀 해보면 중국과 가장 먼저 교류를 소규모나 대규모는 아니지만 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중국, 청나라죠. 이 당시에는 중국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중국과 청나라와 영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볼까요? 손해는 영국이 보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영국의 물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거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영국이고 면방직 공업이니까 면방직 그러니까 면 말하자면 옷감.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뭐가 있어? 우리나라 비단 있거든. 별로야. 면방직 면직이죠.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 옷감이죠. 그런 게 목화, 멱화, 면화 별로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더 좋은 게 있어.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가 중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한국이야. 우리나라만 중국을 되게 개무시해. 자, 원래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화약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중국에서 만들었지? 아무튼 중국에서 처음 만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종이. 이래서 중국에서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그런 중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산 하면 에이 중국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수준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우리가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막 베끼는 그런 샤오미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그 브랜드들. 예전에는 베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역전되죠. 지금 우리가 삼성이나 LG 같은 대 브랜드들,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들 브랜드들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갤럭시가 먹힐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애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북유럽의 그런 핸드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핸드폰 막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삼성이나 애플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북유럽 브랜드도 하나 있었고 일본 브랜드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잡힌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따라잡히는 게 삼성과 LG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잡힐 날이 사실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전에 무시했던 그런 중국의 브랜드들도 요즘은 직구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사고 있대요. 공기청정기나 아니면은 청소기나 이런 것들 있죠. 아주 작은 소규모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이제 수입을 우리나라로 그런 중국의 가전제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직구하는 거죠. 중국산을 직구하는 거.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은 뭔가 잠재력이 좀 큰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때 중국은 좀 달랐죠. 물론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자 어쨌든 중국이 영국과 그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물건 안 팔리는 거지.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아시아에 대한 동양에 대한 약간의 이 신비감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어요. 동양은 뭔가 좀 신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동양의 물건을 많이 좋아하죠. 특히 이 당시에는 홍차 같은 것도 여러분 알죠? 홍차가 원래 녹차 차입인 건 알아요? 다 똑같아요. 밑에 참 공차가 있군요. 거기에 붙어 있죠. 거기 설명 보면 다 붙어 있는 거 알아요? 차잎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차잎을 발효시키느냐, 얼마나 볶느냐 이거에 따라서 녹차부터 우롱차, 말차 아무튼 쭉 이렇게 홍차까지 해서 쭉 있는데 이 중국에서 차잎을 가져가다가 적도를 지나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발효가 된 거예요. 좋게 말하면 발효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차 향이나 풍미가 굉장히 또 깊고 맛있더라.
그래서 영국에서는 홍차를 많이 마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아서 영국이 계속 손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 영국이 이제 선택한 방식이 아편을 파는 거였죠. 또 다른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가져다가 이제 밀 수출하게 되고요. 중국으로. 자, 중국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아편을 나눠줬다고 하기도 해요. 펴봐 되게 좋아. 그러면서 나눠줬지만 중독성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돈을 많이 줘야 아편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자, 그리고 돈은 돈대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 항구에 쌓여 있는 아편 상자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아편 전쟁이에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 영국과 청나라가 싸웠죠. 누가 이겼냐?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되면서 개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를 개항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영국이지. 우리는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720페이지 난징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아편 전쟁 그리고 난징 조약. 난징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항을 하게 되고 자, 개항을 하면서 개항을 시킨 나라는 영국이죠. 아편 전쟁은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그리고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개항을 시킨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고 자, 이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홍콩을 또 할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때죠. 그래서 어쨌든 난징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개항을 시키고 나서 이제 대규모로 무역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죠. 자, 이제 이번에 무역에서는 영국과 청나라 중에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역시 영국이 손해, 청나라가 이득. 자, 개항을 했어. 그리고 무역을 더 대규모로 했어. 늘렸어. 그런데도 영국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나라를 좀 눌러주기 위해서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 2차 아편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에는 끼어들게 돼요. 프랑스가 끼어든 이유는 선교사들이 청나라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열받아서.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역시 또 영푸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베이징 조약으로는 러시아가 중간에 영푸와 청나라 사이에 중재를 했던 러시아가 자, 연해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중재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고 자, 연해주라고 하는 땅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 땅이 연해주예요. 바다에 접해 있다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땅이 원래는 청나라 땅이었다가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되고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서양 세력이 서양이죠. 러시아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조약이 바로 이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중국은 난징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고 영국이 개항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게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화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근대화 운동이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이런 근대화 운동을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근대화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 근대화 운동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빼고 우리가 이제 알아둘 근대화 운동은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과 그 다음에 변법자강 운동이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사상을 내세우면서 양무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중체서용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즉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자, 왜냐하면 중국 청나라는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기 때문에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 우리는 막 사상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제도들 우리나라 완벽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 딱 하나. 기술. 서양의 무기. 자,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면 우리나라는 완벽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지만 자, 무기를 그래서 수입을 했어요. 외국에서.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어. 청일 전쟁.
자,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뭐 무기 받아들이면 뭐해? 전쟁이 졌는데.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무기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다 바꿔.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상도 바꾸고. 자, 바꾸자. 법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변법자강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양의 뭐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뭐 사상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나 또 실패.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런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1911년쯤 가서 청나라 왕조, 청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중화민국이 들어서게 되는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이제 근대화 국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거. 자, 개항시킨 나라가 어디? 영국. 그다음에 양무운동, 변법자강 운동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 뒤에 한 번 더 언급될 거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네덜란드랑 아주 소규모로 무역을 살짝.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문화가 살짝 들어와 있었어요. 아주 소규모로 쬐끔쬐끔.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전혀 또 다르게 네덜란드에 의해서 개항된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또 개항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722페이지 일본의 근대화 운동에서 자, 일본의 개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된 거는 자, 미국이 포함 외교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포함 외교를 실시하게 되고 자, 미국에 포함 외교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미국에게 굴복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포함 외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포와 함대를 끌고 가서 겁을 잔뜩 준 후에 자, 계속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근처에 가서 막 큰 배들이랑 막 무기를 막 보여주면서 알짱거리면은 이제 상대 국가가 겁을 먹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겁을 먹으면 잔뜩 잘못하면은 얘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자, 그거를 구실로 삼아서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조약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 조약 체결할래? 아니면 나랑 전쟁 한판 할래? 이렇게. 근데 이미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굴복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걸 포함 외교 이런 어떤 형식을 아예 포함 외교라고 하고요. 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일 화친 조약, 그 다음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되죠.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800. 자,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개항을 한 뒤에 자, 그럼 개항을 했으면 이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교류를 막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일본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개항을 하니까 내가 더 못 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개항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근대화 운동, 개혁 운동이고 나쁘게 말하면 야, 다 뒤집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메이지 유신이다. 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유신이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게 하급 무사들의 개혁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된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막부 정치를 타도한 거죠. 원래 일본은 막부 정치였었죠, 여러분. 그래서 에도 막부, 우리 뭐 배웠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설립이 됐었는데 그 에도 막부가 이제 드디어 무너지게 되면서 국왕 중심의 국가가 성립된 거예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때 뭐 토지제도, 교육제도, 조세제도 이런 거 싹 바꿨어요. 말하자면 개혁을 쫙 하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고요. 자, 그러면서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했어요.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하면서
빠르게 근대화 운동에 성공했죠. 앞에서 우리가 중국은 이 양무운동이라든가 변법자가 운동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잡고 빨리 이제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빨리 서양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소 달고지 끌고 다닐 때 미국에선 일본에선 기차가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제국주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고 이 아시아에선 거의 유일하게 제국주의 국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포함 외교를 미국이 했다는 거. 그래서 자,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된 건 어느 나라 때문이냐? 미국 때문에. 아까 청나라가 영국이었고 중국이 영국이었고 일본은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여기 중국에서의 근대화 운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양무 운동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과 관련이 있구나. 이게 근대화 운동이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개항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일본이 개항을 시켰죠? 자, 일본이 본인들이 당한 방식, 아까 우리 막 무기 끌고 와가지고 막 보여주고 알짱거리고 공격 유도하는 거 무슨 외교? 포함 외교? 그 방법을 사용했고요. 심지어 그때 미국이 조언을 하기도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용호 사건, 강화도조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근대화 운동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서양의 배들이 주변에 와서 알짱거리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서양의 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양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양, 모양이 다른 배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배와 모양이 다르니까 서양의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한 시기는 1830년대부터 1830년대면은 우리나라 이제 세도정치 시기가 되는 거죠. 한 순조 정도 되는데 순조에서 헌종 넘어갈 때쯤 그때쯤 1834년 정도에 이제 헌종이 왕이 되니까 순조 말기, 헌종 초기 요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국의 암허스트호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부터 우리나라 근처에 알짱거리기 시작했어요. 1830년대부터. 자, 그런데 제가 알짱거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알짱거리는 것만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자, 얘네들이 야, 우리 식량 좀 구할게. 야, 우리 물도 좀 구해야 돼. 그러면서 배에서 내려서 주민들을 노략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골치였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세도정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서양의 세력이 동양으로 점점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서세동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이제 출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겁을 주게 되고 결국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개항시킨 나라는 일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살펴볼 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래서 7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간단하게 볼까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자, 일단 우리가 연표를 가지고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1800년부터 1863년까지가 세도정치 시기죠. 자, 세도정치 시기가 여러분 순헌철 3대 60여 년 동안인 거 알죠, 여러분? 자, 그런데 철종은 19살의 나이로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애를 데려다가 왕으로 꽂았다.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이렇게 철종이 사망을 했을 때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애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의 친척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당시에까지 세도정치 시기잖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만들어야 돼요? 조금 어리고 조금 모질라고 이런 애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어야 세도 가문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모질란 것 같은 흥선군, 물론 이제 본질을 몰랐던 거죠. 흥선군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냐면 여러분이 안 들어본 단어, 파라코라는 단어. 별로 들어본 적 없죠. 파라코라고 해요. 뭐냐면 한량은 알아요? 한량 알죠? 한량. 파라코는 한량의 좀 나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량이긴 한량인데 한량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일 안 하고 있는 재산 다 뭐라고 해 탕진해 가면서
그런 거 있죠. 노름하고 막 이렇게 놀고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중에서 좀 나쁜 버전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파라코인데 조선에 몇 대 파라코가 있어요. 몇 명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흥선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볼 때는 쟤는 맨날 저렇게 놀러 다니고 술만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무질한다고 해서 진짜 정신이 무질한 게 아니라 뭐 아무 야망도 없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흥선군 정도가 되면 좀 만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흥선군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왕을 삼았죠. 그게 바로 고종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종이 즉위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고종이 즉위할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어린애가 왕 되면 그 왕실 할머니가 뭐 하죠? 예, 발쳐놓고 수렴청정하죠. 자, 그런데 그 왕실 할머니가 자기가 해야 될 수렴청정을 흥선군에게 맡긴 거예요. 야,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제 흥선군에게 정치의 전권을 맡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군의 개혁 정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라고 보통 부르죠. 대원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왕이 아닌데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를 대원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3명의 대원군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대원군이 된 사람은 흥선군밖에 없고 나머지 뭐 전개대원군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제 몇 명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대원군이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대원군 하면 그냥 아 흥선군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이때부터 정치를 맡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본인이 스스로 개혁을 이제 정치를 다 맡아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863년부터 자 요렇게 고종의 즉위, 고종이 여기서부터 이제 왕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187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정치를 담당했던 게 흥선대원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이 10년 정도인 거는 고종이 어릴 때 왕이 돼서 스스로 친히 친정을 할 때까지 그때 동안 개혁을 담당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이때 등장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개혁을 하기 직전 상황이 어떠냐? 일단 정치는 세도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양선 아까 막 출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밀란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일단 세도 가문 없애고 민생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서양 세력 좀 견제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개혁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흥선대원군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치 봅시다. 724페이지에 흥선대원군의 집권 무렵의 국내외 정세, 자 국가 기강의 문란, 세도 정치니까 거기에다가 민중 세력의 성장으로 이제 막 밀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은 개항이 됐지, 러시아는 연해주를 차지했지, 이양선은 출몰해서 개항을 요구하지.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시작할 때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나씩 개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25페이지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정책 방향 한번 살펴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일단 목표로 삼았던 건 첫째,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거,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재정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흥선대원군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개혁. 대내적 개혁이라는 건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안동 김씨를 좀 처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동 김씨를 축출한다. 여러분 책에는 인재등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안동 김씨를 축출해야 되죠. 세도 가문을 없애는 거죠. 자, 세도 가문이 안동 김씨였고 안동 김씨를 축출하면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일이죠.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남인과 그 다음에 종친들을 등용하게 돼요. 자, 안동 김씨를 축출하면서
인재 등용을 하는데 남인과 종친을 등용을 하게 되죠. 자, 이 남인과 종친의 등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장 넘기시면 뒤에 사료가 나와요. 흥선대원군의 인재 등용에서 사료가 뭐라고 나오냐? 흥선대원군이 어떤 공예석상에서 말하자면 회의에서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으며 나는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공들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는다. 종친을 등용하겠다라는 뜻이고 태산을 깎아버리겠다. 자, 누구의 세력을 없애야 돼요? 안동김씨, 그래서 안동김씨를 축출하겠다라는 뜻이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라는 건 남인을 등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안동김씨를 없애면서 세도가문을 없애면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핵심 기구 역할을 했던 게 비변사예요. 그래서 그 비변사를 없애고 그 대신에 원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기구가 의정부예요. 그래서 의정부를 부활하는 역할을 하죠. 자, 비변사를 축소하고 제가 축소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는 다 폐지시켜요. 그리고 의정부를 부활시키는데 의정부를 부활시키면서 3군부를 같이 부활시키죠. 자, 그러니까 의정부는 국정을 담당하고 3군부는 군사를 담당하고 자, 그래서 의정부와 3군부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정비할 때는 법전을 정비하는 게 또 가장 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법전을 정비하는데 이 당시에 새로 편찬한 법전이 대전회통, 그 다음에 육전조례,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라고 하는 법을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전을 편찬하면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전을 편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왕실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는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죠. 경복궁 중건.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 어디? 경복궁이에요. 그러니까 정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궁궐이 바로 경복궁이었죠. 자, 그런데 실제 쭉 역사를 조선시대 역사를 쭉 보시면 그 왕들이 다 경복궁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정궁이나 법궁이었지만 경복궁에 살았던 시기보다 오히려 뭐 창덕궁이 오히려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창덕궁에 더 많이 살았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경복궁은 약간은 뭐랄까요? 좀 방치된? 네, 그렇긴 한데 더 문제가 됐던 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나서 제대로 짓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거의 뭐 절반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경복궁을 다시 한번 중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일단 건물 지으려면 뭐 필요해요? 일단 돈 필요하고 나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력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원납전을 징수하게 돼요. 자, 원납전이라는 건 원하는 만큼 내라 강제 기부금.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만큼 낼 수가 없죠. 강제로 걷어갔으니까 강제 기부금이 원납전. 자,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백전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당백전이라고 해서 돈이 아마 사진으로 나올걸요. 자,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액의 화폐를 이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서 찍어냈어요. 그래서 이 고액의 화폐를 발행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고액의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액면가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10,000원짜리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이 당백전은 거의 한 100만 원짜리 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가치가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치는 한 뭐 3분의 1, 5분의 1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너무 많이 발행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화폐를 몽땅 발행, 고액의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게 바로 당백전 발행이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청나라에서 청전 말하자면은 그런 청나라 돈을 수입하기도 했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이고 자, 그다음에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하고요. 양반에 묘지 옆에 있는 좋은 나무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문세를 걷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뭐 남대문 동대문 지나갈 때 돈을 내라 이렇게 문세를 징수하기도 했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 그래서 어쨌든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백성들도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다음에 양반들은 또 양반들대로 불만이 있고 이게 바로 경복궁 중건인 거죠. 자, 그다음에 서원 정리가 있어요. 서원 철폐. 서원 철폐라고 해서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선현의 제사를 지내면서 학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고 주로 사림들이 16세기 이후에 많이 짓기 시작한 게 서원인데 이 서원들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왜냐하면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빌려줘서 백성들한테 또 이제 고혈을 짜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있는 등록된 사람들은 군대가 또 면제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게 서원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약 600여 개의 서원 중에서 자, 사액서원 47개만 빼고 나머지 서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 자, 그럼 서원 정리한 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유생들이 불만을 가졌던 건 그 당시에 유생들이 거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했던 서원들까지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장 이 없앤 서원 중에서 유생들이 반발했던 게 만동묘예요. 그래서 만동묘까지도 철폐했기 때문에 자, 서원을 철폐하면서 만동묘까지도 철폐, 만동묘, 화양서원 이런 걸 철폐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만동묘 철폐한 게 왜 불만이 많냐? 만동묘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명나라 황제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그래서 의종과 신종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우리가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나라는 명나라니까 그 명나라의 왕에게 제사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생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게 만동묘고 이거마저도 철폐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서원 철폐라고 하죠. 흥선대원군은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인데 이렇게 유학자들이 도둑질하는 이런 서원을 놔두면 되냐 그러면서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한테 잘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서원철폐. 자,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도 하죠.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하기도 하는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자,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 삼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문란을 시정을 하죠. 전정 같은 경우는 토지제도니까 토지 조사를 했어요. 토지 조사를 우리가 양전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조사한 후에 이 토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새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게 바로 양전 사업이고 자, 두 번째 군정. 자, 군포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라 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죠. 자, 호포제라고 하는 건 양반의 군포를 부과한 거죠.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니까 어느 정도 조세의 공정성은 이루어졌지만 양반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게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곡은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왜냐하면 가장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환곡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버리고 그 대신에 사창제를 실시하게 되죠. 사창제는 환곡을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호포제 실시, 사창제 실시 자, 그리고 서원 철폐 이런 것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양반들이 불만을 가졌던 거고 그 다음에 당백전 발행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비변사를 폐지해버렸다는 거, 이런 것들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727페이지에서 경복궁중건, 그리고 거기에서 서원철폐, 그리고 호포법 실시,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호포법 실시, 서원철폐 등등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치에 대해서 양반들은 또 불만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또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혁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죠. 자, 그래서 728페이지에 개혁의 의의와 한계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게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평가이면서, 그러면 한계, 문제점은 뭐냐? 자, 결국에는 이 당시에 진짜 백성들이 원하는 개혁은 토지제도의 개혁이나 아니면 신분제도의 개혁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개혁의 내용은 없고, 다만 이런 개혁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체제 내의 개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에는 그 틀 안에서만 조금씩 개혁이 이루어진 거지,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체제 내의 개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죠.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된 건 많은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 중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중에서 가장 양반들, 유생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게 어떤 걸까요? 두 개만 딱 한번 골라보면 어떤 게 양반들이 되게 싫어하는 개혁이냐면 서원철폐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내라. 그래서 호포제와 서원철폐가 양반들이 엄청 불만을 갖게 된 거고, 자,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에게 그만 물러나라. 그리고 고종한테는 네가 이제 친히 정치를 해야지. 너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고종의 친정을 이제 종용하는, 말하자면 요구하는 그런 상소들이 막 올라오게 되고요. 이런 상소들 중에서 대표적인 상소가 여러분 오른쪽에 729페이지에 최익현의 계유상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죠. 그리고 고종이 자신이 이제 친히 스스로 이제 어른 됐으니까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아까 우리 여기서, 자, 요 1873년부터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자,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때는 고종이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고종이랑 누구랑? 부인이랑, 그렇죠? 부인 세력이랑, 그래서 민씨 세력. 자, 흥선대원군이 민씨,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며느리로 삼은 이유는 친척이 별로 없어서, 거의 고아나 다름없어서, 그래서 명성황후를 이제 왕비,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은 거죠. 왜냐면 그동안 세도 정치에 막 지긋지긋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고아나 다름없었던 민자영을 왕비로 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명성황후를 이제 며느리로 맡게 되는데, 웬걸 우리 또 명성황후님께서 또 야망이 있으시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왕비가 되자마자 맨 먼저 뭘 했냐? 이 도성 안에 민씨를 탈탈 털어서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씨 또 왜 이렇게 많니? 손 들어봐, 민씨. 이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민씨를 다 도성 안에서 이제 모아서 이제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민씨와 같이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민씨와 같이 정치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정치가 이어지고요. 자, 우리는 지금 흥선대원군의 절반만 한 거예요. 대내적 개혁만 한 거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대외 개혁을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